저러니까 만년 대리지. 라인 하나를 타야 사람이. 과장 3명이 킥킥거리며 빈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승진 4번 떨어지고도 아무 줄에 서지 않은 채 매일 현장만 뛰어다니던 한 대리. 과장들은 그 사람의 보고서에서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을 올렸으며 승진 명단에서는 매년 빼놓고 굳은 일만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시찰날 화려한 PPT를 준비한 과장들 앞에서 회장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현장에 가본 적은 있어? 그 한마디가 떨어진 순간부터 과장 3명의 얼굴이 하얘지기 시작했고 만년 대리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영상을 무단 도용하여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칭 채널이 있습니다. 화질을 흐리게 만든 뒤 똑같은 제목과 썸네일로 올리고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저희 채널 이름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채널명을 꼭 확인하시고 사칭 채널 영상은 시청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50분 대한 F&B 본사 7층 사회공헌팀 사무실에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다. 오정태 과장이 자리에 앉자마자 꺼낸 건 노트북이 아니라 휴대폰이었고 그의 손가락은 업무 메일이 아닌 카카오톡 창 위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상무님,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점심 보고 가능하시면 제가 맞춰서 올라가겠습니다. 김상무 비서실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오정태는 자리에 등을 기댔다. 비서실에서 답장이 올 때까지의 시간은 이 사람에게 출근 후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는데 상무의 기분과 일정에 따라 오늘 하루의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점심 보고가 가능하다는 답이 오면 오전 내내 보고 자료를 다듬을 것이고 오늘은 어렵다는 답이 오면 차선책으로 김상무와 가까운 기획팀 이 팀장에게 접선해서 분위기를 탐색할 것이었다. 오정태에게 업무란 실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보여줄 타이밍과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맞은편 자리에서는 최윤호 과장이 통화를 하고 있었다. 상대는 박전무 수행기사였다. 아, 기사님. 전무님, 이번 주말 골프 라운딩 일정 혹시 잡히셨어요? 아직이시면 제가 부킹 도와드릴까 해서요. 전무님 좋아하시는 코스로 알아볼게요. 업무 시작 10분 전, 이 사람의 아침 첫 업무는 임원의 골프 예약이었다. 최윤호는 통화를 마치고 손바닥만 한 수첩에 뭔가를 적더니 흡족한 표정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수첩에는 박전무가 좋아하는 골프장 목록, 선호하는 티오프 시간, 최근 라운딩 스코어까지 정리되어 있었는데 정작 자기 팀 업무 현황은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다. 세 번째 과장 류지혁은 양쪽 단톡방을 번갈아 확인하느라 고개가 좌우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김상무님 라인 회식이 수요일로 잡혔대. 그래. 박전무님 라인은? 금요일이래. 나 양쪽 다 가야 하나? 류지혁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오정태가 코웃음을 쳤다. 양쪽 다 기웃거리다가 양쪽 다 찍히는 수가 있어. 에이, 형. 정보가 힘이잖아요. 양쪽 동향을 알아야 판단을 하지. 류지혁은 능글맞게 웃으며 메모 앱에 뭔가를 정리했다. 이 사람의 메모에는 양쪽 임원의 일정, 기분, 최근 발언, 그리고 각 라인 핵심 인물들의 동향이 날짜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이걸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의 정보를 흘리며 자기 존재 가치를 만드는 것이 류지혁의 생존 전략이었다. 대한 F&B는 지금 사실상 두 개의 나라였다. 김상무 라인과 박전무 라인. 창업주 서일환 회장이 건강 문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2년 그 빈자리를 두고 두 임원이 차기 대표 자리를 놓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본사 전 부서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거의 예외 없이 둘 중 한쪽에 줄을 서고 있었다. 회의실에서는 업무 보고 대신 상무님이 어제 뭐라고 하셨대? 전무님 표정이 안 좋더라. 무슨 일 있나? 같은 정보전이 오갔고 점심시간에는 누가 누구랑 밥을 먹었는지가 오후에 화제가 되는 회사였다. 사회공헌팀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오히려 이 팀이 더 심했다. 팀의 과장이 3명이나 있으면서 각각 다른 라인을 타고 있으니 팀 안에서조차 협업이 아니라 경쟁과 견제가 일장이었다. 그 사이에서 유일하게 비어있는 자리가 하나 있었다. 창가 쪽 구석, 책상 위에 서류 바구니와 현장 방문 일정표가 붙어있는 자리였다. 주인은 한민우 대리, 입사 16년 차, 올해 38세였다. 아침 7시에 이미 충남 서천으로 업무용 차를 타고 전통시장 현장 점검을 나간 뒤라 의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오정태가 한민우의 빈자리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인간 또 시장 갔대. 승진 4번 떨어지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 최윤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거들었다. 동기들 차장 달고 다니는데 혼자 아직 대리야 대리. 안 불쌍해? 불쌍하긴. 류지혁이 웃으며 끼어들었다. 근데 저러니까 만년 대리지. 라인 하나를 타야 사람이. 현장 돌아다닌다고 누가 알아주나. 세 사람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이 사무실에서 한민우라는 이름은 조롱거리이자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다 쓰면 구석에 밀어두는 도구 같은 것이었다. 같은 해에 입사한 동기 12명 중 가장 빨리 과장을 단 사람은 8년 만에 달았고 가장 늦은 사람도 11년이면 달았는데 한민우만 4번 연속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채 대리 명함을 들고 있었다. 뚜렷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근무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적도 없었지만 승진 추천 명단에 매번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 이유를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물어본다 해도 돌아오는 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답뿐이었다. 한민우가 맡고 있는 업무는 소외계층 상생 프로젝트였다. 대한 F&B 사회공헌팀에서 가장 비인기 업무로 실적 평가 반영 비중도 낮고 임원 보고에 올라가는 일도 거의 없었으며 예산은 팀 전체의 8%에 불과했다. 과장들 사이에서 이 프로젝트는 해봐야 티도 안 나는 일로 통했고 그래서 아무도 손대지 않았으며 자연스럽게 가장 아래 직급인 한민우에게 떨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한민우는 이 비인기 업무에 4년째 매달려 있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이 프로젝트를 한민우는 자기 일처럼, 아니 자기 일 그 자체로 끌어안고 있었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나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을 도왔고 독거노인 도시락 납품업체의 위생기준 충족을 위해 설비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했으며 장애인 자활센터의 수제식품이 대한 F&B 납품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품질 검수를 몇 번이고 반복했다. 농촌 소규모 식품 가공업체가 대한 F&B와 거래를 트려면 넘어야 할 서류 허들이 수십 가지였는데 그 서류를 한 장 한 장 함께 채워준 사람도 한민우였다. 4년간 한민우가 직접 연결한 납품업체만 23곳이었다. 이 중 18곳은 한민우가 품질 기준 맞추는 과정을 하나하나 함께해서 납품 승인까지 받아낸 곳들이었는데 어떤 업체는 6번이나 탈락하고도 한민우가 포기하지 않아서 7번째 만에 승인을 받기도 했다. 충남 서천 전통시장의 김말순 할머니는 한민우 덕분에 40년 젓갈 좌판에 처음으로 카드 결제기를 달았고 독거노인 도시락 납품업체 정성푸드의 이영호 사장은 직원 2명이던 가게를 5명까지 늘렸으며 장애인 자활센터 하늘공방은 수제잼 납품이라는 꿈을 처음으로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현장에서 한민우를 아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대한 F&B에 한대리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먹고 산다. 하지만 대한 F&B 본사 7층 사회공헌팀 사무실에서 그 말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과장들의 관심사는 오직 다음 인사와 라인 관리뿐이었고 한민우의 빈자리는 오늘도 그저 킥킥거림의 소재가 되어 아침을 열고 있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한민우가 서천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사무실은 이미 반쯤 불이 꺼져 있었고 과장들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오정태는 김상무 라인 회식 자리를 잡으러 나갔고 최은호는 박전무와의 저녁 미팅에 동행했으며 류지혁은 양쪽 회식 일정을 조율한답시고 일찌감치 퇴근한 뒤였다. 한민우의 책상 위에는 포스트잇 3장이 나란히 붙어 있었는데 3장 모두 과장들의 글씨였다. 출장을 다녀오면 이런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유독 3장이 한꺼번에 붙어 있었다. 첫 번째는 오정태의 것이었다. 굵은 글씨로 휘갈겨 쓴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김상무님 보고용 사회공헌 실적 자료 내일 오전까지. 현장 수치 네가 잘 아니까 정리해놔. 자기가 쓸 보고서의 핵심 데이터를 한민우에게 뽑으라는 지시였다. 오정태는 현장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으니 수치를 뽑을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직접 찾아보겠다는 생각도 없었다. 한민우가 정리해주면 거기에 자기 이름을 얹어서 김상무에게 올리면 그만이었다. 두 번째는 최윤호의 것이었다. 전통시장 공동 브랜드 사업 보고서 최종본 수정. 내가 표지에 이름 넣어놨으니까 내용만 다듬어. 한민우가 파일을 열어보니 자신이 6개월간 기획하고 실행한 사업 보고서였는데 달라진 건 딱 한 가지뿐이었다. 표지의 작성자란에 한민우 대리가 지워지고 최윤호 과장이 들어가 있었다. 나머지 내용은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는데 심지어 한민우가 급하게 쓰다가 낸 오탈자마저 그대로였다. 26페이지짜리 보고서에서 고친 게 표지 이름 석자뿐이라는 건 최윤호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뜻이었다. 한민우는 모니터를 보며 쓴웃음을 흘렸다. 세 번째는 류지혁의 것이었다. 다른 두 사람과 달리 말투가 부드러웠다. 민우야, 형이 이번 하반기 승진 심사 때 추천 한번 넣어볼게. 대신 내 주간 보고서 좀 써줘. 바쁘지? 늘 이런 식이었다. 승진 추천이라는 미끼를 던지고 그 대가로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교환거래. 한민우는 이 거래를 4년째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류지혁의 승진 추천이 실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매번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다음에 꼭 밀어줄게라는 말만 돌아왔을 뿐이었다. 한민우는 포스트잇 3장을 한꺼번에 떼어내고 책상 한쪽에 놓았다. 한숨이 나왔지만 짧게 내쉬고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오정태의 실적 자료부터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이 자료의 수치 하나하나가 한민우가 직접 현장을 뛰며 만든 숫자들이었다. 전통시장 매출 증가율, 납품업체 고용 변동, 자활센터 생산량 추이 이 숫자들의 출처를 아는 사람은 대한 F&B에서 한민우 혼자뿐이었고 오정태는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건지 관심도 없이 그저 보기 좋게 정리된 결과물만 가져가면 그만이었다. 최윤호의 보고서도 손을 봐야 했다. 표지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해 항의할 생각은 들지 않았는데 정확히 말하면 항의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1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한민우가 3개월간 준비한 농촌 가공업체 연계보고서를 최윤호가 자기 이름으로 올린 걸 발견하고 한번 말을 꺼냈더니 최윤호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었다. 과장이 최종 책임자니까 내 이름이 들어가는 게 맞지. 네가 실무를 했으면
그건 내 역할을 한 거고 보고서는 보고하는 사람 이름으로 올라가는 거야. 회사가 원래 그런 거야. 그때 한민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그 후로는 표지 이름이 바뀌어 있어도 묵묵히 내용만 다듬어주는 쪽을 택했다. 다음 날 오전 최윤호가 전통시장 공동 브랜드 사업을 박전무에게 보고하는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다. 회의실 문이 열려 있었고 한민우가 화장실을 가려다 그 목소리를 듣게 됐다. 이 사업은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직접 기획해서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접점을 만들고 공동 브랜드라는 콘셉트를 설계한 게 핵심이었는데요. 한민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콘셉트를 설계한 것도 상인들과 접점을 만든 것도 공동 브랜드의 네이밍부터 패키지, 디자인 방향까지 잡은 것도 전부 한민우였다는 걸 어복도에서 아는 사람은 한민우밖에 없었지만 발걸음을 되돌려 회의실 문을 두드릴 생각은 하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에는 오정태가 김상무에게 같은 사업을 보고했다. 저희 라인에서 주도한 프로젝트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한민우가 밤새 정리해준 수치를 줄줄 읊었는데 하나의 프로젝트를 두 라인이 각각 자기 성과라고 보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같은 날 같은 층에서 벌어진 것이었다. 정작 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현장을 뛰고 보고서를 쓴 한민우의 이름은 양쪽 보고서 어디에도 없었다. 한민우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었다. 사내 문서 시스템에 들어가면 누가 어떤 파일을 수정했는지 이력이 다 남았고 같은 날 같은 보고서가 두 임원에게 각각 올라간 것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민우는 확인하지 않았다. 아니, 확인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대신 휴대폰을 열어 다음 주 현장 방문 일정을 확인했다. 수요일 장애인 자활센터 하늘공방 6차 납품 샘플 점검, 금요일 서천 전통시장 2분기 매출 현황 확인. 프로젝트가 잘 돼서 시장 할머니들 매출 오르면 됐지. 한민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는데 그 말이 체념이었는지 신념이었는지는 본인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한편 한민우가 연결한 전통시장 공동 브랜드가 지역 언론에 연달아 보도되기 시작했다. 대한 F&B 전통시장과 상생 모범 사례라는 제목의 기사가 충남 지역 일간지에 실렸고 지역 경제 살리는 착한 기업이라는 후속 기사가 온라인 뉴스에 퍼지면서 대한 F&B의 이름이 좋은 쪽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기사에는 현장 사진이 실려 있었다. 전통시장 좌판 앞에서 할머니 상인들과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사진 속에 있었는데 양복이 아닌 점퍼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있는 그 사람이 한민우였다. 하지만 기사 본문에 한민우의 이름은 단 한 줄도 없었다. 대한 F&B 홍보팀이 보낸 보도자료에 사회공헌팀이라는 부서명만 있었을 뿐 실무 담당자의 이름은 애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기사를 사내에서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정태는 김상무의 다음 주 일정을 확보하느라 바빴고 최윤호는 박전무의 골프 라운딩 동행 자리를 따내느라 전화통을 붙잡고 있었으며 류지혁은 양쪽 라인의 인사 정보를 교차 확인하느라 메모 앱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지역 신문에 실린 대한 F&B 기사 따위는 이 사무실에서 화제가 될 만한 주제가 아니었다. 한민우는 그날 밤도 야근을 했다. 류지혁의 주간 보고서를 대신 써주고 오정태의 실적 자료 엑셀을 마무리하고 최윤호의 보고서 오탈자를 고친 뒤에야 자기 업무를 시작했다. 자활센터 하늘공방의 6차 납품 샘플이 대한 F&B 기준에서 어떤 항목이 미달이었는지를 정리하고 개선 방안을 항목별로 적어서 센터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는 것이
한민우의 진짜 업무였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그 메일을 쓰는 시간이 한민우에게는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이었는데 포스트잇도 라인 이야기도 킥킥거리는 웃음소리도 없는 이 조용한 사무실에서만큼은 온전히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밤 10시 메일 발송 버튼을 누르고 모니터를 끈 한민우의 눈에 책상 한쪽에 놓아둔 포스트잇 3장이 들어왔다. 오정태의 지시, 최윤호의 요구, 류지혁의 거래. 한민우는 그 포스트잇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사무실 불을 껐다. 금요일 오후 3시 대한 F&B 전 직원의 사내 메일함에 동시에 공지가 떴다. 발신자는 경영지원실이었고 제목에는 굵은 글씨로 한 줄이 찍혀 있었다. 서일환 회장님 경영 일선 복귀 및 전 부서 시찰 안내. 공지가 뜬 지 30초도 되지 않아 사회공헌팀 사무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오정태가 가장 먼저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최윤호는 공지를 2번 읽고 나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으며 류지혁은 양쪽 단톡방에 동시에 공지 보셨죠? 를 보냈다. 서일환 회장. 대한 F&B의 창업주이자 이 회사의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이었다. 50년 전 전통시장에서 좌판을 벌여 젓갈과 장류를 팔던 청년이 중견식품 기업의 회장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는 업계에서 전설처럼 통했는데 서일환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다. 그 양반은 현장을 봐요. 숫자 말고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보다 현장의 진심을 읽는 눈이 매서운 것으로 유명했고 과거에도 부서 시찰을 나가면 PPT 발표를 중간에 끊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라고 물어서 담당자를 식은땀 흘리게 만든 일화가 여러 개 남아있는 사람이었다. 2년 전 건강 문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회사는 빠르게 변했다. 현장보다 라인이 중요해졌고 실적보다 줄 서기가 승진을 결정했으며 보고서의 내용보다 보고서를 누구에게 올리느냐가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됐다. 서일환이 없는 대한 F&B는 김상무와 박전무가 각각 반쪽씩 나눠 가진 정치판이었는데 그 정치판의 주인이 갑자기 돌아온다는 공지가 뜬 것이었다. 공지에는 간단한 일정이 적혀 있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 부서 순차 시찰이 진행됩니다. 별도의 발표 자료 준비는 필요하지 않으며 현업 기준으로 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회사 전체에서 아마 한민우 정도밖에 없었을 것이었다. 김상무가 자기 라인 과장들을 긴급 소집했다는 소식이 돌았고 30분 뒤에는 박전무도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 오정태는 김상무 비서실에서 돌아오자마자 팀 내 분위기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시찰이야. 보통 일이 아니야. 우리 팀에서 김상무님 라인 실적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해. 최윤호가 즉시 반박했다. 무슨 소리야? 사회공헌 실적은 박전무님 라인에서 주도한 걸로 이미 보고가 올라가 있어. 그걸 뒤집으면 어떡하려고. 뒤집긴 뭘 뒤집어. 내 보고서가 먼저 올라갔잖아. 먼저 올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지.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는 사이 류지혁이 양쪽을 번갈아 보며 끼어들었다. 형들 싸우지 말고요. 차라리 제가 종합 발표를 하면 어떨까요? 양쪽 실적을 균형 있게 담아서. 닥쳐. 오정태와 최윤호가 동시에 같은 말을 했다. 류지혁은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은 크게 상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어차피 최종적으로 이기는 쪽에 붙으면 된다는 계산을 이미 끝낸 뒤였다. 그날 저녁부터 과장 3명은 주말을 반납하고 PPT 제작에 돌입했다. 오정태는 김상무 라인의 성과를 부각하는 글로벌 CSV 전략 로드맵이라는
거창한 제목의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첫 장부터 영어 약자가 3개나 들어가 있었고 애니메이션 효과로 글자가 날아다니는 화면을 20분 넘게 다듬고 있었다. 최윤호는 박전무 라인 실적 중심의 지속 가능 경영성과 리포트를 만들었는데 화려한 인포그래픽과 숫자를 도배하는 방식으로 양을 채웠다. 류지혁은 양쪽 다 언급하는 안전한 버전을 만들면서 김상무 공 40%, 박전무 공 40%, 나머지 20%에는 자기 이름을 슬쩍 넣는 구성을 짰다. 토요일 오후 3사람이 회의실에 모여서 서로의 자료를 확인하다가 다시 충돌이 일어났다. 내가 메인 발표를 해야지. 연차가 내가 제일 높잖아. 오정태가 먼저 선수를 쳤다. 연차가 무슨 상관이야. 내 자료가 더 체계적이잖아. 숫자로 보여줘야 회장님이 납득하시지. 최윤호가 받아쳤고 류지혁이 또 한 번 시도했다. 차라리 제가 종합 발표를. 두 사람이 동시에 쳐다보자 류지혁은 양손을 들며 물러났다. 결국 3사람은 각자 자기 PPT를 들고 순서대로 발표하기로 합의했는데 발표 순서를 정하는 데만 1시간이 더 걸렸다. 이 과정에서 한민우에게는 발표 기회는커녕 시찰이 있다는 통보조차 없었다. 대신 과장 3명이 각각 한민우에게 연락을 보냈다. 오정태는 현장 사진 고해상도로 뽑아놔라는 카톡을, 최윤호는 상생 프로젝트 수치 3년치 엑셀로 정리해라는 메일을, 류지혁은 납품업체 리스트 깔끔하게 만들어줘 형이 신세 갚을게라는 문자를 보냈다. 한민우는 주말 내내 과장 3명의 PPT에 들어갈 자료를 정리했다. 현장 사진을 골라 해상도를 맞추고 3년치 수치를 엑셀로 정리하고 23곳 납품업체 리스트를 업종별 지역별로 분류해서 보기 좋게 만들었다. 이 자료들이 없으면 과장들의 PPT는 화려한 껍데기만 남는다는 걸 한민우도 알고 있었고 과장들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일요일 밤 과장들에게 자료를 모두 보내고 나서 한민우는 휴대폰 캘린더를 열었다. 내일이 월요일 시찰 당일이었다. 그런데 같은 날 아침에 장애인 자활센터 하늘공방 7차 납품 샘플 최종 점검 일정이 잡혀 있었다. 지난 6차까지 탈락했던 수제 블루베리잼의 마지막 점검이었는데 이번에 통과하지 못하면 자활센터 측의 사기가 꺾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점검 일정을 한민우 사정으로 미루면 센터 담당자가 맞춰놓은 생산 라인 스케줄이 전부 틀어지게 되어 있었다. 한민우는 잠시 고민했다. 시찰 자리에 있어야 할까, 현장에 가야 할까? 하지만 고민은 길지 않았다. 시찰이야 과장님들이 알아서 할 거고 자활센터 납품 일정은 미루면 안 돼. 현장을 선택한 한민우는 월요일 아침 7시에 자활센터로 향했다. 시찰이 10시에 시작된다는 것도 과장들이 자기 이름이 빠진 PPT를 들고 발표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한민우의 발걸음은 본사가 아닌 현장으로 향했다. 그 시각 본사 사회공헌팀 사무실에서 한민우의 자리는 또 비어 있었다. 월요일 오전 10시 사회공헌팀 회의실 문이 열렸다. 서일환 회장이 수행비서 1명만 대동한 채 안으로 들어섰다. 72세, 백발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2년 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 전과 다르지 않았다. 양복을 입고 있어도 어딘지 투박해 보이는 손과 걸음걸이에는 전통시장 좌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회장이 회의실에 들어서는 것만으로 공기가 달라지는 걸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느꼈다. 회의실 한쪽에는 김상무와 박전무도 자리하고 있었는데 회장의 부서 시찰에 해당 라인 임원이 배석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오정태, 최은호, 류지혁. 세 과장은 양복을 빳빳하게 다려 입고 넥타이까지 새로 매고 있었다. 오정태는 회의실 정면 스크린 옆에 노트북을 미리 세팅해 놓은 상태였고, 최은호는 자기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대기하고 있었으며, 류지혁은 세 사람 중 가장 뒤쪽 자리에 앉아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회장이 자리에 앉자 수행비서가 간단히 인사를 건넸고, 오정태가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섰다. 회장님, 사회공헌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스크린에 떴다. 첫 장의 제목은 글로벌 CSV 전략 로드맵이었는데 CSV라는 영어 약자가 화면 중앙에 크게 박혀 있었고 그 아래로 Creating Shared Value라는 영문 설명이 작은 글씨로 붙어 있었다. 오정태가 리모컨을 누르자 글자가 왼쪽에서 날아와 착지하는 애니메이션이 재생됐다. 저희 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CSV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기업 이익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ESG 경영 관점에서 회장의 손이 올라갔다. 30초도 되지 않아서였다. 잠깐. 오정태의 입이 멈췄다. CSV가 뭐야? Creating Shared Value의 약자로 공유가치 창출이라고. 한국말로 해. 공유가치 창출입니다. 공유가치 창출. 그래서 그걸로 현장에서 뭘 했다는 거야? 오정태가 리모컨을 눌러 다음 장으로 넘겼다. 그래프가 나왔고 그 다음 장에도 그래프가 나왔으며 그 다음 장에는 조직도가 나왔다. 그 어디에도 현장 이야기는 한 줄도 없었다. 오정태의 PPT는 화려한 틀 안에 한민우가 정리해준 수치를 끼워 넣은 것이었는데 수치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 수치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는 오정태 자신도 모르는 내용이었다. 회장이 날카롭게 물었다. 자네, 이 프로젝트 현장에 가본 적은 있어? 오정태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 현장 실무는 팀원이 전담하고 있어서 저는 총괄 관리 차원에서 총괄 관리. 현장은 한 번도 안 가보고 총괄을 했다는 거야? 오정태의 말이 끊겼다. 리모컨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넘길 장표가 없었다. 아니, 장표는 있었지만 어떤 장을 넘겨도 현장 이야기가 나올 리 없었다. 침묵이 길어지자 최은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정태의 노트북을 빼고 자기 노트북을 연결하는데 15초가 걸렸는데 그 15초 동안 회장은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했다. 스크린에 지속 가능 경영 성과 리포트라는 제목이 떴고 화려한 인포그래픽과 함께 숫자들이 나열되기 시작했다. 전년 대비 사회공헌 예산 집행률 112%, 협력업체 연계 프로젝트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 98%, 지역사회 투자 대비 미디어 노출 효과. 회장이 또 끊었다. 그 숫자 중에 자네가 직접 뛴 게 뭐야? 제가 직접 기획한 전통시장 공동 브랜드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접점을 만들고 공동 브랜드라는 콘셉트를 설계한 것이 그 사업 현장에 몇 번이나 갔어? 최은호의 입이 멈췄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전통시장 공동 브랜드 사업의 현장에 최은호가 간 횟수는 정확히 0번이었고 콘셉트를 설계한 것도 접점을 만든 것도 전부 한민우였으며 최은호가 한 일이라곤 한민우의 보고서 표지에서 이름을 바꾼 것뿐이었다. 물론 그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었기에 최은호는 입을 다문 채 서 있기만 했다. 회장의 시선이 류지혁에게로 옮겨갔다. 자네는 발표 안 해? 류지혁이 당황해서 급히 일어서려 했다. 노트북을 꺼내려는 손이 벌써 움직이고 있었는데 회장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됐어. 다 거기서 거기겠지. 그 한마디에 류지혁은 일어서다 만 자세 그대로 멈췄고 어중간하게 반쯤 일어난 채로 다시 앉았다. 발표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이 수치스러운 건지 안도인 건지 본인도 판단이 안 되는 표정이었다. 회장이 팔짱을 풀고 새 과장을 천천히 번갈아 봤다. PPT는 화려한데 현장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이게 사회공헌이야? 광고 대행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오정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최은호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한 채 미동도 없었으며 류지혁은 의자 등받이에 최대한 몸을 붙이고 존재감을 지우려 하고 있었다. 회장이 수행비서에게 고개를 돌렸다. 내가 복귀 전에 브리핑 받았을 때 우리 회사 이름으로 전통시장이랑 지역사회에서 좋은 소리가 많이 나온다고 했지? 수행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일을 현장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수행비서가 태블릿을 열어 화면을 보여주며 답했다. 복귀 준비 과정에서 보도 자료와 지역 언론 기사를 추적했고 사내 현장 보고서를 전수 확인했습니다. 모든 현장 기록의 실무 담당자는 한민우 대리였습니다. 한민우 대리? 회장이 회의실 안을 둘러봤다. 새 과장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오정태의 시선이 최은호에게 갔고 최은호의 시선이 류지혁에게 갔으며 류지혁은 아무도 쳐다보지 못하고 바닥만 보고 있었다. 여기 있어? 수행비서가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나서 답했다. 이 자리에 없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변했다. 놀란 것이 아니라 뭔가를 확인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천천히 새 과장을 돌아보며 말했는데 목소리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톤 낮아져 있었다. 과장이 3명이나 있는 팀에서 현장을 실제로 뛴 담당자를 빼놓고 자기들끼리 발표를 했어?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오정태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한 대리는 보조 역할이라 시찰 자리에는 별도로. 회장이 말을 잘랐다. 보조가 현장을 전부 뛰고 총괄이라는 사람은 현장에 한 번도 안 갔어? 오정태의 입이 닫혔다. 더 이상 꺼낼 말이 없었다. 최은호도 류지혁도 마찬가지였다. 화려한 PPT가 띄워진 스크린 위로 형광등 불빛만 무심하게 내리고 있었고 세 사람의 양복은 빳빳하게 다려져 있었지만 그 안에 든 사람들은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진 뒤였다. 회장이 수행비서를 쳐다보며 짧게 말했다. 지금 당장 한민우 대리 연락해. 수행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에서 사내 연락처를 검색하려는 순간 오정태가 먼저 움직였다.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구석으로 가서 휴대폰을 꺼내 한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한민우가 받았다. 전화 너머로 차량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는데 한민우는 장애인 자활센터 하늘공방에서 7차 납품 샘플 최종 점검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는 차 안이었다. 야, 한대리. 지금 어디야? 평소라면 야로 시작하는 이 말투가 거칠게 들릴 리 없었다. 한민우는 16년째 이런 호칭에 익숙했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정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이 너 찾으신다. 지금 바로 올 수 있어? 회장님이요? 저를요? 한민우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섞였다. 시찰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 이름이 불릴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다. 지금 복귀하는 중인데 한 10분이면 도착합니다. 10분? 더 빨리 못 와?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오정태는 전화를 끊고 돌아와 보고했다. 한 대리가 현장 출장 복귀 중이라 10분 후 도착한다고 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다. 기다리지.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이 진짜 일하는 사람이야.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눌렀다. 새 과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는데 회장의 말이 직접적으로 세 사람을 겨냥한 건 아니었지만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이 진짜라는 문장은 뒤집어 읽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이었다. 10분의 침묵이 시작됐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커피를 권하는 수행비서의 제안도 고개를 저으며 거절한 뒤 테이블 위에 놓인 과장들의 발표 자료를 천천히 넘겨보기 시작했다. 오정태의 PPT를 출력한 종이를 한 장씩 넘기고 최은호의 자료도 같은 속도로 훑어봤다. 글자 하나하나를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조감하듯 넘기고 있었는데 그 느린 손동작이 새 과장에게는 시한폭탄의 초침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3분쯤 지났을 때 회장이 최은호의 보고서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이 전통시장 공동 브랜드 보고서 작성자가 최은호로 되어 있네. 최은호가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네, 제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회장이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오정태의 보고서를 옆에 나란히 놓았다. 근데 김상무에게 올라간 같은 건 보고서에는 오정태 이름으로 되어 있어.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 번 더 얼었다. 같은 프로젝트를 두 사람이 각각 자기가 했다고 올렸다는 건가? 오정태와 최은호가 동시에 서로를 쳐다봤다. 같은 프로젝트를 각자 다른 라인의 임원에게 자기 이름으로 보고했다는 사실은 서로 알고 있었지만 그 두 보고서가 회장의 손 위에서 나란히 놓이는 장면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는데 거기에는 당혹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다. 같은 걸 했으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냐는 눈빛이었지만 따지고 보면 말 안 한 건 서로가 서로에게 마찬가지였다. 그럼 진짜 한 사람은 누구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회장의 시선이 류지혁에게로 옮겨갔다. 류지혁은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존재감을 지우려 하고 있었지만 회장의 시선을 피하기엔 회의실이 너무 좁았다. 자네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뭘 알고 있어? 류지혁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저는 그 간접적으로 지원을. 간접적으로. 회장이 한 단어만 되풀이했다. 그 두 글자에 담긴 무게가 어떤 질책보다 무거웠는데 류지혁은 입을 다문 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회장이 수행비서에게 말했다. 이 보고서 원본 파일 작성 기록 확인할 수 있지? 수행비서가 태블릿을 조작하며 답했다. 사내 문서 시스템에 파일별 작성 이력과 수정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 순간 과장들의 얼굴이 동시에 흑빛으로 변했다. 사내 문서 시스템은 최초 작성자, 수정 일시, 수정 내용까지 기록이 남는 구조였다. 최은호가 한민우의 보고서에서 이름만 바꿨다는 것도 오정태가 같은 파일을 복사해서 자기 이름을 넣었다는 것도 원본 파일을 열면 한 번에 드러나는 것이었다. 최은호는 그동안 이 시스템의 존재를 의식한 적이 없었는데 보고서 표지에서 이름만 바꾸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오정태도 마찬가지였다. 수치를 가져다 쓸 때 출처 따위는 신경 쓴 적이 없었다. 회장은 의자에 기대며 창 밖을 바라봤다. 중얼거리듯 한마디가 나왔다.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회사가 이렇게 됐나? 그 말은 새 과장에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한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무겁게 들렸다. 회장이 화를 내면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회장이 탄식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7분이 지나고 8분이 지났다. 회장은 더 이상 자료를 넘기지 않았고 과장들은 숨소리마저 죽이고 앉아 있었다. 류지혁이 물을 마시려다 컵을 잡는 손이 떨려서 내려놓았고 최은호는 꺼진 노트북 화면에 비친 자기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고 고개를 돌렸다.
오정태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회장 앞에서 감히 꺼낼 수 없어 주머니 속에서 손만 움직이고 있었다.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김상무와 박전무도 표정이 굳어 있었다. 자기 라인 과장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입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두 임원에게도 고통이었다. 회장이 부서 시찰에서 이렇게 오래 머무른 적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감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9분. 회의실 밖 복도에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가죽 구두 소리가 아니었다. 운동화 밑창이 바닥을 치는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회의실 앞에서 잠깐 멈추더니 노크 소리가 이어졌다.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고 한민우가 들어섰다.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쏠렸는데 한민우의 차림새가 이 공간과 철저하게 어울리지 않았다. 양복이 아닌 현장용 점퍼 차림이었고 운동화에는 흙이 묻어 있었으며 한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다. 넥타이를 매고 빳빳한 양복을 입은 새 과장과 나란히 서면 같은 회사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의 차이였는데 바로 그 차이가 이 회의실에서 누가 현장을 뛰는 사람인지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한민우는 회의실 풍경을 보고 멈칫했다. 정면에 서일환 회장과 수행비서가 앉아 있었고 한쪽에는 김상무와 박전무가 굳은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었으며 옆쪽에는 과장 3명이 얼굴이 창백한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꺼지지 않은 PPT 화면이 남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출력된 발표 자료가 흩어져 있었다. 10분 전까지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낄 수 있었다. 한민우 대리 맞지?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는데 아까 과장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톤이었다. 네, 사회공헌팀 한민우 대리입니다.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장애인 자활센터에 납품 샘플 최종 점검하러 갔다 오는 길입니다. 회장의 눈이 잠깐 한민우의 비닐봉지를 훑었다가 다시 얼굴로 돌아왔다. 시찰이 있는 날인데 현장에 갔어? 자활센터 납품 일정이 이번 주까지라 미루면 안 됐습니다. 한민우의 대답은 짧고 담담했다. 변명도 아니었고 자랑도 아니었다. 시찰보다 현장을 택한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사실만 말한 것이었는데 회장의 고개가 천천히 끄덕여졌다. 시찰 자리에 앉아서 PPT를 돌리는 것보다 현장의 일정을 지키는 쪽을 선택한 사람.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한마디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소외계층 상생 프로젝트라는 거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나한테 직접 이야기해봐. 한민우는 주위를 둘러봤다. 노트북도 없었고 USB도 없었으며 준비된 자료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다. 손에 들린 건 자활센터에서 받아온 비닐봉지 하나뿐이었다. 과장들의 PPT가 아직 스크린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민우는 빈손으로 입을 열었다. 충남 서천 전통시장에 김말순이라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회장의 눈이 한민우를 향해 고정됐다. 40년 넘게 좌판에서 젓갈을 파시던 분인데 저희가 처음 찾아갔을 때는 현금 거래만 하고 계셨습니다. 카드 결제기를 달아드리고 대한 F&B 온라인몰에 입점을 도와드렸더니 매출이 40% 늘었습니다. 한민우의 목소리에는 수치를 읊는 사람의 건조함이 아니라 그 수치 뒤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의 온기가 있었다. 할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이제 손녀한테 용돈을 줄 수 있게 됐다고. 회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독거노인 도시락 납품업체 정성푸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영호 사장님이 직원 2명이랑 돌리시던 작은 업체였는데 저희 대한 F&B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을 연결해드리면서 지금은 직원이 5명입니다. 지역에서 고용을 3명 창출한 셈인데 이 사장님이 처음 납품 승인받던 날 저한테 전화해서 한참을 말을 못하셨습니다. 한민우는 사실만 말하고 있었다. 감정을 얹지 않았고 미사여구도 쓰지 않았으며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과장들의 화려한 발표보다 훨씬 깊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다녀온 곳이 장애인 자활센터 하늘공방입니다. 한민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달라졌다. 힘이 실린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에 가장 깊이 관여해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변화였다. 하늘공방에서 수제잼과 소스를 만드시는데 대한 F&B 납품 기준에 맞지 않아서 6번 탈락했습니다. 당도 기준이 안 맞을 때도 있었고 위생검사 항목이 미달일 때도 있었고 포장 규격이 안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탈락할 때마다 센터분들이 많이 낙담하셨는데 저는 매번 어떤 항목이 미달인지를 정리해서 개선 방안을 같이 잡았고 센터에 직접 가서 공정을 함께 수정했습니다. 한민우가 한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열었다. 안에서 작은 유리병이 나왔는데 수제 블루베리잼이었다. 라벨에는 하늘공방이라는 이름과 함께 자활센터 분들이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소박한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었다. 한민우가 그 병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오늘이 7번째 점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안에 납품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잼병 하나가 과장들의 화려한 PPT보다 무거웠다. 스크린에는 아직 최은호의 인포그래픽이 떠 있었고 그 옆 테이블에는 오정태의 출력물이 흩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적힌 수백 개의 숫자와 그래프를 전부 합쳐도 이 잼병 하나의 무게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느꼈다. 서일환 회장의 눈이 붉어지고 있었다. 50년 전이 떠오르고 있었다. 전통시장에서 좌판을 벌이고 젓갈과 장류를 팔며 손님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외우던 시절. 납품 거래 하나를 따기 위해 몇 번이고 거절당하면서도 다시 찾아가던 시절. 그때의 자기 모습이 지금 이 점퍼 차림의 만년 대리에게 겹쳐 보이고 있었다. 자기가 회사를 키우면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 아니 이 회사 전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 사람이 4년 동안 혼자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회장의 목을 조이고 있었다. 이걸 4년 동안 혼자 한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다. 제 일이니까요. 한민우의 대답은 3글자였다. 설명도 아니었고 겸손도 아니었으며 그냥 사실이었다. 자기가 맡은 일을 했을 뿐이라는 뜻이었는데 그 3글자가 이 회의실에서 지난 30분 동안 오간 모든 말보다 깊이 박혔다. 회장이 한 가지를 더 물었다. 과장이 3명인데 현장에는 왜 자네 혼자 다녀? 한민우가 잠깐 멈칫했다. 과장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시선을 회장에게 고정한 채로 답했다. 현장이 좋아서 제가 자처한 겁니다. 그 순간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다. 질문의 의도는 과장들이 현장에 안 간 거냐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는데 한민우는 그걸 알면서도 과장들을 탓하지 않았다. 윗사람을 팔아서 자기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한민우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은 것이었다. 회장은 이 한마디로 한민우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읽었다. 현장에서 묵묵히 뛰는 것도 성과를 가로채어도 침묵하는 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들을 팔지 않는 것도 전부 같은 뿌리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걸. 회장이 과장들을 돌아봤다.
오정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최은호는 꺼진 노트북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으며 류지혁은 의자에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있었다. 세 사람 모두 한민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었다. 저 이야기의 주인이 자기여야 했다는 것. 하지만 자기들은 이 이야기에 단 한 줄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서일환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선언하겠다는 신호였는데 이 회사를 50년간 이끌어온 사람의 몸짓에는 그만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한민우 대리를 오늘부로 회장 직속 상생사업 TF 팀장으로 임명한다. 한민우의 눈이 커졌다. 회장이 이어서 말했다. 과장 특진이야. 과장 특진. 대리에서 과장을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과장 진급과 동시에 팀장 보직을 받는 파격 인사였다. 16년 차 만년 대리가 단 한마디의 발표로 과장 3명의 머리 위에 올라서는 순간이었는데 그 발표라는 것이 화려한 PPT가 아니라 빈손으로 꺼낸 현장 이야기와 비닐봉지에 담긴 잼병 하나였다는 사실이 이 역전의 무게를 더했다. 오정태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16년 차 대리에게 깔리는 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셈이었기 때문이었다. 회장님, 한 대리는 관리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팀장을 맡기시려면 최소한의 리더십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회장이 고개를 돌려 오정태를 바라봤다. 눈빛에 분노는 없었다. 대신 한심하다는 기운이 담겨 있었는데 화보다 그쪽이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자네는 관리 경험이 있다면서 실무 담당자를 알고도 이 자리에서 빼놓고 자기가 발표했잖아. 그게 리더십이야? 오정태의 입이 닫혔다. 반박하려고 열었던 입이 소리를 만들지 못하고 그대로 다물렸는데 회장의 지적이 정확히 핵심을 찔렀기 때문이었다. 오정태는 한민우가 실무 담당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시찰 자리에 부르지 않았고 알면서도 한민우의 자료로 자기 PPT를 채웠으며 알면서도 자기가 메인 발표를 하겠다고 나섰다. 리더십을 말할 자격이 없었다. 오정태는 천천히 주저앉았다. 최은호가 마지막 시도를 했다. 오정태가 무너진 것을 보고 자기라도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움직인 것이었다. 회장님, 전통시장 브랜드 사업은 제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여한 프로젝트입니다. 한 대리가 현장 실행을 맡은 건 맞지만 전략적 방향을 설정한 건. 말이 끝나기 전에 수행 비서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태블릿 화면을 회장 쪽으로 돌리며 보고했다. 회장님, 사내 문서 시스템 확인 결과 나왔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수행 비서에게로 집중됐다. 해당 전통시장 공동 브랜드 보고서 원본 파일의 최초 작성자는 한민우 대리입니다. 최초 작성일은 올해 1월 8일이고 이후 한민우 대리가 7차례 수정한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최은호 과장은 3월 15일에 해당 파일을 열어 표지에 작성자 이름만 변경한 기록이 있으며 내용 수정 이력은 없습니다. 오정태 과장 명의로 김상무에게 올라간 버전도 동일한 원본에서 복사된 파일이고 역시 작성자 이름만 변경되어 있습니다. 최은호의 얼굴이 백지장이 됐다. 오정태도 마찬가지였다. 보고서 표지에서 이름을 바꿀 때는 이것이 이렇게 명확한 기록으로 남는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 회의실에서 그 기록이 한 줄 한 줄 읽히고 있었다. 수정 이력이라는 건 지울 수 없는 것이었고 디지털 흔적은 포스트잇처럼 떼어버릴 수가 없었다. 회장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목소리가 낮았다. 남의 보고서에 자기 이름 덮어 쓰는 게 자네들 업무였어?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오정태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미동도 없었고 최윤호는 손가락으로 바지주름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회장의 시선이 류지혁에게로 옮겨갔다. 류지혁은 아까부터 의자에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있었는데 세 과장 중 가장 직접적인 추궁을 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대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대는 회장의 한마디로 산산이 깨졌다. 자네는 양쪽 임원에게 같은 정보를 다른 버전으로 올렸더군. 류지혁의 고개가 올라갔다. 회장이 이것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눈이 흔들렸다. 회사에 박쥐가 있을 줄은 몰랐어. 박쥐? 그 단어가 류지혁의 얼굴에 정확히 박혔다. 양쪽에 붙어 양쪽의 정보를 흘리며 자기 자리를 지키려 했던 전략의 본질이 한 단어로 정리된 것이었다. 류지혁은 입을 열려다 닫았고 닫았다가 다시 열려 했지만 끝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회장이 수행비서에게 지시했다. 감사팀 투입해. 이 팀 과장 3명의 지난 3년치 보고 내역 전수 조사 실시해. 수행비서가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사태의 성격이 바뀌었다. 시찰이 아니라 조사가 시작된 것이었다. 회장이 수행비서의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김상무와 박전무를 돌아봤다. 두 임원은 시찰이 시작된 이후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회장의 시선이 자기들에게 향하자 동시에 몸이 굳었다. 자네 둘은 시찰 끝나고 내 집무실로 와. 감사팀의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다. 사내 문서 시스템, 이메일 서버, 메신저 기록,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순차적으로 열렸고 3년치 기록이 하나씩 꺼내질 때마다 새 과장의 이름이 번갈아 등장했다. 최윤호의 기록이 먼저 나왔다. 한민우의 보고서를 자기 이름으로 올린 거니 3년간 14건이었다. 전통시장 공동 브랜드만이 아니었다. 독거노인 도시락 납품 성과 보고서, 농촌 가공업체 연계 보고서, 자활센터 협업 기한서까지 한민우가 작성한 거의 모든 문서에 최윤호의 이름이 덮어 씌워져 있었다. 현장 방문 기록은 3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 오정태의 기록도 비슷했다. 같은 프로젝트를 다른 라인 임원에게 중복 보고한 건이 9건이었고 한민우가 정리한 수치를 자기 성과인 것처럼 부풀린 정황이 여러 건 포착됐다. 역시 현장 방문 기록은 제로였다. 류지혁의 기록은 성격이 달랐다. 김상무와 박전무 양쪽의 사내 전략 문서와 인사정보를 교차 유출한 메신저 기록이 확보됐다. 김상무 라인에는 박전무의 움직임을, 박전무 라인에는 김상무의 전략을 각각 넘기며 양쪽에서 신뢰를 쌓으려 했던 흔적이었다. 거기에 더해 양쪽 라인의 회식과 모임에 참석하면서 쓴 법인카드 부정 사용 내역까지 발견됐는데 개인 식사와 유흥 비용을 업무 접대비로 처리한 건이 2년간 수십 건에 달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나왔다. 감사팀이 승진 심사 기록을 뒤지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었는데 한민우의 과장 승진 추천서가 4년 연속 누락된 경위가 밝혀진 것이었다. 사회공헌팀의 승진 추천 명단은 매년 팀 내 과장급이 합의해서 올리는 구조였는데 류지혁이 매년 명단 작성 과정에서 한민우의 이름을 빼고 그 자리에 자기가 외부에서 영입한 사람의 이름을 넣었던 기록이 남아 있었다. 오정태와 최윤호는 명단을 확인하면서도 한민우의 이름이 빠진 것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한민우가 대리로 남아 있어야 자기들이 부려먹기 편했기 때문이었다. 회장이 감사팀 보고를 받으며 한마디 했다. 4년이나 승진을 막아놓고 그 사람 성과는 가져다 썼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회의실에 아무도 없었다.
오정태, 최윤호, 류지혁 세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선은 저마다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같았을 것이었다. 끝났다는 것. 한민우는 이 자리에서 자기 승진이 왜 4번 연속 막혔는지를 처음 알게 됐다. 매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통보를 받고 그러려니 넘겼던 4번의 탈락이 실은 같은 팀 과장의 손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이었다. 4년이라는 시간이었다. 동기들이 차장을 달고 팀장을 맡고 앞서 나가는 동안 한민우만 같은 자리에 멈춰 있게 만든 4년. 그 4년 동안 한민우는 자기를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현장을 뛰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한민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분노도 서러움도 통쾌함도 드러나지 않았다.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는데 그 조용함이 이 회의실에서 가장 큰 소리보다 무거웠다. 회장이 한민우를 바라봤다.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찰이 끝난 뒤 김상무와 박전무가 회장 집무실로 올라갔다. 두 임원이 만들어낸 라인 전쟁의 실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점에 있었던 건 화려한 PPT도 거창한 전략도 아닌 이름 석자가 바뀐 보고서 표지와 승진 명단에서 지워진 한 줄이었다. 감사팀의 조사 결과가 인사위원회에 올라갔고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다. 3년치 기록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서 수정 이력, 메신저 로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까지 디지털로 박힌 기록 앞에서 변명이 통할 리 없었고 변명을 들어줄 사람도 이 회사에 더 이상 없었다. 오정태 과장, 허위 보고 및 실적 부풀리기로 징계 처분, 한직 부서 전출. 김상무 라인의 핵심이라는 타이틀을 12년간 달고 다녔지만 그 12년의 무게가 징계 한 줄로 무너지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다. 오정태가 자부심을 가졌던 보고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남이 만든 수치를 화려하게 포장하는 기술에 불과했는데 그 포장지가 벗겨지고 난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전출 발령을 받은 날 오정태는 사무실 짐을 챙기면서 한민우의 빈자리를 한번 쳐다봤다고 했는데 한민우는 그날도 현장에 나가 있었다. 최윤호 과장, 조직적 성과 도용으로 직위 해제, 인사위원회 중징계 회부, 3년간 14건의 보고서에서 이름을 바꿔치기한 기록은 한두 번의 실수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인사위원회에서 최윤호는 관행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위원장이 관행이라면 다른 부서에서도 같은 사례가 나와야 하는데 이 팀에서만 나온다고 받아치면서 항변은 무력해졌다. 6개월간 한민우가 현장을 뛰며 만든 전통시장 공동 브랜드 보고서의 표지에서 이름을 바꾸는데 걸린 시간은 아마 30초도 안 됐을 것이었는데 그 30초의 대가가 직위 해제라는 결과로 돌아온 것이었다. 류지혁 과장, 사내 기밀 양쪽 유출, 법인카드 부정 사용, 승진 추천 조작으로 대기 발령 후 권고사직, 세 과장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었다. 겉으로는 가장 부드러웠고 한민우에게 가장 친한 척했으며 형이 잘 말해줄게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가장 깊이 한민우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감사팀 보고서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했다. 류지혁이 4년 연속 한민우의 승진 추천을 누락시킨 이유는 단순했다. 한민우가 과장이 되면 더 이상 주간 보고서를 대신 써줄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자기 편의를 위해 타인의 4년을 멈춰놓은 것이었는데 그 4년이라는 시간은 돌려줄 수 없는 것이었다.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날 류지혁은 한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는데 한민우는 받지 않았다. 김상무와 박전무,
사내 파벌 조작 및 관리 감독 실패로 차기 대표 후보에서 동반 제외. 두 임원이 2년간 벌여온 라인 전쟁의 실태가 회장 앞에 펼쳐졌을 때 서일환 회장은 길게 말하지 않았다. 내가 없는 사이에 자네들이 한 짓은 회사를 두 쪽 내놓은 거야. 대표가 되고 싶었으면 회사를 하나로 만들었어야지. 왜 쪼갰어? 그 한마디 뒤에 두 임원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고 회장은 당분간 직접 경영을 챙기겠다고 선언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사회공헌팀의 만년 대리가 회장 직속 TF 팀장으로 특진했다는 소식, 과장 3명이 한꺼번에 날아갔다는 소식, 김상무와 박전무가 차기 대표 후보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사내 메신저와 복도 대화를 통해 하루 만에 본사 전체로 번졌다. 16년차 대리가 과장 3명을 제치고 팀장이 됐다는 이야기는 충격이었지만 그 이유가 밝혀지자 충격은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다. 회사에 저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쪽으로. 회장 직속 상생사업 TF 팀장으로 부임한 한민우의 첫 출근. 사무실이 바뀌었고 직함이 바뀌었으며 명함에는 한민우 팀장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다. 하지만 한민우가 새 사무실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명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방문 일정을 잡는 것이었다. 양복 대신 점퍼를 걸치고 책상에 앉아 이번 주 방문할 곳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일정은 자활센터 하늘공방이었다. 달라진 것이 있었다. 한민우의 보고서가 이제 회장에게 직접 올라갔다. 중간에 이름이 바뀌거나 수치가 부풀려지거나 다른 라인의 성과로 둔갑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현장의 목소리가 왜곡 없이 경영진 회의 테이블에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었는데 한민우가 4년간 혼자 쌓아온 23곳의 납품업체 네트워크와 현장 데이터가 비로소 제 이름을 달고 빛을 보게 된 것이었다. 부임 첫 주에 좋은 소식이 하나 들어왔다. 자활센터 하늘공방의 수제 블루베리잼이 대한 F&B 납품 기준을 최종 통과한 것이었다. 7번째 만에 받아낸 결과였다. 1차부터 6차까지 탈락할 때마다 한민우가 개선 포인트를 정리해서 센터에 가져갔고 센터 직원들과 함께 공정을 수정했으며 포장 규격부터 당도 기준까지 하나씩 맞춰온 과정의 끝이었다. 납품 승인 통보를 받은 하늘공방 센터장이 한민우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팀장님, 저희가 해냈어요. 센터장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옆에서 본 것밖에 없습니다. 한민우는 전화를 끊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4년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자기가 한 일이 제 이름을 달고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동안은 성과가 나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올라갔고 기사가 나도 한민우의 이름은 빠져 있었으며 승진 명단에서도 지워져 있었다. 하지만 이 잼병 하나는 온전히 한민우와 하늘공방의 것이었다. 며칠 뒤 서천 전통시장에서 전화가 왔다. 김말순 할머니였다. 한민우 씨, 팀장 됐다며? 축하해. 시장 사람들이 다 난리야. 감사합니다, 할머니. 근데 이제 바빠서 안 오는 거 아니지? 높은 사람 되면 다 그렇더라고. 처음엔 잘 오다가 나중엔 얼굴도 안 비치고. 한민우가 웃었다. 할머니, 다음 주에 갑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젓갈 패키지 디자인도 같이 봐야 해요. 정말이야? 약속이다? 약속이요. 전화를 끊고 한민우는 책상 위에 놓인 것 하나를 바라봤다. 부임 첫날 수행비서가 전해준 봉투 안에 들어있던 메모였다. 서일환 회장이 직접 손으로 쓴 것이었는데 펜 자국이 굵고 투박해서 키보드가 아니라 손으로 쓴 글씨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회사의 뿌리를 지켜줘서 고맙소. 서일환. 한민우는 그 메모를 한참 들여다봤다. 50년 전 전통시장 좌판에서 시작한 사람이 그 시작을 4년간 혼자 지킨 사람에게 보낸 한 줄이었다. 거창한 말이 아니었고 화려한 표현도 아니었지만 이 한 줄의 무게는 과장들의 PPT 수백 장을 합친 것보다 무거웠다. 한민우는 메모를 서랍에 넣었다. 점퍼를 걸치고 차키를 집어들며 사무실을 나섰다. 다음 현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줄을 잘 서야 살아남는다고들 합니다. 누구 밑에 붙느냐가 실력보다 중요하다고, 윗사람 눈에 들어야 올라간다고, 그게 직장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줄을 서느라 정작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놓친 사람들은 결국 그 줄이 끊어질 때 함께 떨어집니다. 라인은 사라져도 실력은 사라지지 않고 정치는 잊혀도 현장에서 쌓은 신뢰는 남습니다. 한민우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 끝에 가서 인정받는 이야기가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도 그런 순간은 옵니다. 다만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